관상 바꾼 적성공덕. 죽을 운명이 뒤바뀌다. 하늘이 내린 기적 같은 반전.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걸까? 한 남자가 있었다. 40이 넘도록 자식이 없었고 게다가 친구인 관상쟁이가 그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자네 3년 후에 죽을 팔자야. 체념하던 그가 자신의 삶을 바꾸었다. 그래서 그의 운명이 바뀐 걸까?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믿기 힘든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아들을 두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40이 넘었는데도 자식을 두지 못하니 후계자가 없어 걱정이 되었죠. 어느 날 관상쟁이 친구를 찾아갔어요. 자네, 내 관상을 한번 봐주게. 친구가 가만히 보니 이 사람은 아들도 없고 딸도 못 낳을 얼굴이었어요. 게다가 3년 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을 팔자였어요. 그렇다고 대놓고 자네 자식도 못 두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을 팔자네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친구가 기탄 없이 이야기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며칠 동안 집에서 지내보게. 이렇게 말하고 잠자는 것도 보고 밥 먹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를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틀림없이 자식도 없고 게다가 몇 월 며칠 몇 시에는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말했죠. 자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자네 관상을 보니 자식을 못 둘 팔자고 또 몇 월 며칠 몇 시에는 죽게 생겼네. 그랬더니 친구가 그런가?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돌아갔어요. 그 사람은 시골에서 꽤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3년 후에 죽을 팔자라 하니 재산이 많아도 소용없다고 생각했죠. 그 마을은 강을 건널 다리가 없어서 나룻배를 이용해야 했는데 원래 면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돈을 두고 뭐 할 게 있나 싶어 면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다 자기가 냈어요. 사공을 직접 고용하고 봉급도 자기가 다 부담했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베풀며 3년 동안을 보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한 산골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알고 보니 숯을 굽는 집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그 집에는 아버지와 딸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이었어요. 그 집은 숯을 구워 팔며 간신히 살아가는 형편이라 장례를 치를 돈도 없었어요. 딸이 혼자 울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마침 적선을 하며 살던 터라 마을에서 일꾼들을 불러와 상여도 만들고 관도 만들어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었어요. 그러니 그 처녀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어이 주소와 성명을 물었어요. 3년 후면 내가 죽을 사람인데 알려줘봤자 무슨 소용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처녀가 하도 매달리면서 알려달라고 해서 결국 알려줬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내일이면 내가 죽을 날이구나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밤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흰옷을 입은 늙은 영감이 나타났어요. 내가 다른 일로 온 것이 아니라 자네가 내일이면 죽을 운명이었어. 그래서 염라대왕에게 간청을 해서 수명을 연장해 주도록 했네. 우리가 자네의 수명을 82살까지 연장해줬고 자식도 원래 못 두게 되어 있었는데 아들 둘을 낳을 운명으로 바꿔줬네. 적선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알아준 거예요. 그러더니 그 노인이 증서를 하나 써서 책보 귀에 꽂아주었죠. 관상을 봐주었던 친구는 이 사람이 죽을 줄 알고 부고가 올 거라 생각했는데 부고가 안 오니까 초조했겠죠. 이 사람이 관상쟁이 친구를 찾아갔어요. 친구가 너무 놀라서 벽장 안에서 관상학 책을 꺼내서 마당에 내놓고 불태우려고 했어요. 이런 허튼 관상학 같은 건 다 불태워버려야 해. 그러자 이 사람이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내 말 좀 들어보게. 다시 한번 내 관상을 봐주게. 결국 관상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3년 전에 볼 때는 자식도 없고 죽을 팔자였던 얼굴이 이제는 아들 둘을 낳을 얼굴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리고 82살까지 살 팔자가 되어 있었죠. 관상을 처음에 잘못 본 게 아니었어요. 틀림없이 죽을 팔자였는데 3년 동안 전국을 돌며 적선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알아주어 수명이 연장되고 자식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 좋은 일을 하면 복이 온다는 이야기죠. 꾀로 장가든 정승 아들. 다람쥐 한 마리로 인생 역전. 부잣집 사이를 노린 기막힌 계략.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어둠 속에서 작은 생명이 움직이고 있었다. 털이 복슬복슬한 다람쥐 한 마리. 그런데 이 다람쥐 평범한 다람쥐가 아니었다. 그 등에 작은 방울이 매달려 있었고 그 방울은 어둠을 밝히는 작은 불빛을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람쥐를 조종하는 한 사내. 가난하지만 머리 하나는 기막히게 좋은 김정승의 아들. 그는 속으로 웃었다. 부잣집 사이가 되는 길? 어렵지 않지. 다람쥐 한 마리면 충분해. 과연 이 작은 다람쥐와 그의 계략은 어떤 기막힌 반전을 만들어낼까?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정씨 집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뒷집에는 이정승이 살고 앞집에는 김정승이 살았어요. 그런데 김정승네 집은 너무 가난해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빈곤한 집이었어요. 반면 이정승네 집은 아주 부유한 집이었죠. 부유한 이정승네 집에는 딸이 있었고 가난한 김정승네 집에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김정승네 집은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으니 이정승네 집에서 그들을 깔보고 무시했어요. 그 정도가 말도 못할 정도였죠. 그런데 김정승네 아들은 잘 자랐어요. 어느 날 이정승네 집에는 복숭아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면 이정승네 식구들이 다 따먹어 버렸어요. 김정승네 아들은 그게 억울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김정승네 아들이 이정승네 집을 찾아가서 창문 틈으로 손가락을 쑥 내밀면서 말했어요. 이정승님 계십니까? 이게 누구 손가락입니까? 그러자 이정승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야, 이놈아. 그건 내 손가락이지 누구 손가락이냐? 그러자 김정승네 아들이 말했어요. 그러면 왜 우리 복숭아 나무는 우리 집에 있는데 우리 나무에서 열린 복숭아를 다 따먹어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한번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럭저럭 살아가다가 김정승네 아들이 18, 19살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왜 그러냐? 저희 정승네 집에 장가들겠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니 이놈아, 내가 어떻게 그 집에 장가를 든다는 말이냐? 그런 말은 하지 마라. 그러자 아들은 간절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한 번만 그 집에 가서 말이라도 전해주십시오. 아버지가 단호히 거절했지만 아들은 계속 조르고 또 졸랐어요. 한 번만요, 제발요. 그냥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결국 아버지는 아들의 끈질긴 부탁을 이기지 못하고 말했어요. 아이고, 알겠다. 말 한 번 전하고 오마. 하지만 이러다가는 앞집 뒷집 사이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러자 아들은 기뻐하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아버지. 못살게 굴어도 괜찮습니다. 제발 한 번만 가서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는 마지못해 이정승네 집으로 갔어요. 하지만 문 앞에 가서 기웃거려도 아무도 들어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시당했어요. 그렇게 문 앞에서 기웃거리자 이정승이 나와서 말했어요. 어째서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느냐? 왜 그러느냐? 그러자 김정승네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이고, 저 좀 사돈이나 맺어봤으면 해서 왔습니다. 그러자 이정승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이런 별별 소리를 다 듣겠네. 그렇게 퇴짜를 맞고 돌아온 아버지는 아들을 보며 뒷목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이놈아, 너 때문에 욕만 실컷 먹고 왔다. 그러자 아들은 태연하게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 후 김정승네 아들은 어떤 꾀를 냈어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다람쥐는 산속의 굴속에 매달려서 숨어 있어요. 김정승네 아들은 이 점을 이용해 꾀를 내었어요. 그는 다람쥐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초롱불을 방울만하게 달아서 매달았어요. 그러고는 그 방울에 불을 붙였어요. 어느 날 밤 깊은 밤중이었어요. 12시나 12시 반쯤 되었을 때 김정승네 아들은 조용히 이정승네 집에 가서 엎드려 있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이정승 있느냐? 그 밤중에 아무도 그런 말을 할 리 없었죠. 이정승은 부자이고 대단한 사람이었으니 밤중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어요. 한 번 듣고도 무서워서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너 이정승 있느냐? 이렇게 묻자 이정승은 펄쩍 뛰어나와서 말했어요. 귀신이냐 사람이냐? 그러자 김정승네 아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귀신이지 이 밤중에 사람이 다닐 필요가 있겠느냐? 너의 딸을 앞집 김정승네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지 않는다면 아무 날 아무 시에 내 목숨을 가져가겠다. 이 말을 듣고 이정승은 그만 놀라서 벌벌 떨었어요. 그때 다람쥐가 방울을 달고 위로 올라가면서 불빛이 하늘로 환하게 번졌어요. 이정승은 그걸 보고 기겁했어요. 아이고, 이건 하늘에서 온 귀신이다. 그렇게 겁에 질려 집으로 돌아왔지만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아무 날 아무 시에 내 목숨이 끝난다 했으니 단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을 두고 죽는 것보다는 그냥 시집을 보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약속한 날짜가 가까워졌어요. 결국 이정승은 김정승네 집을 찾아가서 말했어요. 아, 놀러 왔습니다. 그러자 김정승이 어리둥절해하며 말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집에까지 오셨습니까? 그러자 이정승이 말했어요. 전에 했던 이야기대로 합시다. 그러자 김정승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이고, 말은 고맙지만 우리가 감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정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준비할 테니 그날 신랑만 데리고 오시오. 그렇게 해서 결국 김정승네 아들은 꾀를 내어 부잣집 사위가 되었어요. 그 후 그는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사람도 머리가 좋으면 요령껏 잘 살 수 있는 법이라오.